때는 바야흐로 중일전쟁의 시기. 일본은 기세 좋게 중국을 침공하여 상하이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은 중국을 상당히 만만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수달 내에 중국 대륙을 모두 점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요.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상하이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군들은 서구 열강으로부터 각종 기술을 배워온 소위 엘리트들이 많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효율로 일본군을 막아내려 했죠. 그중 대표적인 것은 철조망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독일식 철조망이었기에 그 튼튼함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철조망 지대를 통해 일본군의 진군을 최대한 늦추고, 중국군은 자신의 진영에서 일본군을 포격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 거추장스러운 철조망들을 어떻게 해서든 치워내고자 했는데요. 당시 이러한 철조망 지대를 파괴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던 방식은 파괴통이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길쭉한 원통 안에 폭탄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원통은 파괴하고자 하는 철조망 밑에 설치하죠. 원통의 끝에는 불을 붙일 수 있는 도화선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곳에 불을 붙이고 최대한 멀리 도망칩니다. 도화선이 다 타들어가서 불씨가 원통 안의 폭탄에 다다르면 결국 폭탄이 터져 철조망을 폭파시키는 원리죠. 폭탄으로부터 도망가는 시간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원통을 여러 개 결합하여 도화선이 타들어가는 시간을 연장해야 했기에 이 무기는 조립식이었고 생각보다 정교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병사들이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원통을 준비하여 병사들이 폭탄으로부터 도망갈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했죠. 하지만 전술마저 거침없이 전개하던 일본 군부에게 병사들의 목숨은 전혀 안중에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길 원했던 일본 군부는 일본의 감성에 맞게 새로운 장비를 만들어냈는데요. 그것이 바로 대나무제 파괴통입니다. 일본에서 대나무를 공수해와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상하이 현지에 있는 대나무를 잘라다가 만든 장비였죠. 이렇게 조잡한 장비에 조립식 기능 따위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대나무 원통 길이 그대로 사용해야 했기에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나면 병사들이 도망갈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죠. 여기서 황당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도화선도 조잡하기 그지없어서 파괴통을 설치한 후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도화선에 불을 붙인 채 들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철조망 밑에 파괴통을 꽂고 도망쳐야 하죠. 불붙은 폭탄을 들고 달려야 하는 행동이기에 누가 이런 행동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 뿐인데, 놀랍게도 당시 일본 사회는 이런 행동을 용기라고 치켜세우며 자국민들을 전장으로 내몰던 시기였기에 자랑스럽게 지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 3인방이 등장하는데요. 다케지, 스스무, 이노스케입니다. 이들은 야밤의 작전에 투입되어 중국의 철조망을 파괴하는 것이 임무였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일 앞에서 달려가던 다케지가 진흙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장비는 도화선에 미리 불을 붙이고 적에게 돌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우왕좌왕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폭탄을 앞에 두고 이 세 명은 도화선에 붙은 불을 끄고 대나무통은 버린 채 주랭랑 치는 선택을 했죠. 사실 사건이 이렇게 끝났다면 그래도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군부는 역시나 상상 이상이었죠. 원래대로라면 중국의 철조망을 폭파시키고 돌아와야 했을 3인방이 맨몸으로 돌아오자 일본군의 부대장은 이들을 매우 나무랐다고 합니다. 아직 앳된 나이에 불과했던 3인방은 부대장에게 겁을 먹었고 어쩔 수 없이 작전을 다시 수행하기 위해 놓고 온 대나무 파괴통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미 한창 타버린 도화선은 짧아질 대로 짧아져 있었고, 그들이 작전을 위해 다시 도화선에 불을 붙이자 대나무 파괴통은 순식간에 폭발해버렸습니다. 이렇게 1932년 2월 22일, 황당하다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멍청한 작전으로 인해 젊은 청년 3명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일제의 본격적인 삽질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상하이의 전시 상황을 취재하러 왔던 일본의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자신의 무능함을 알릴 수 없었던 부대장은 3명의 용감한 폭탄 용사들이 대나무 폭탄을 껴안고 적진에 뛰어들었다 라며 영웅담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후 오사카와 아사히 신문 등에서는 이 사건을 일본 전역에 대서특필하여 알렸고, 일본 군부에서는 한술 더 떠서 죽은 3명을 2계급 특진까지 시켰습니다.
3인방은 맥주 광고에 활용되기도 하고 조선에 있는 학교에서는 이 3인방을 주제로 어린이 논술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죠. 3인방은 어떤 심정으로 적진에 돌격했을지를 서술하라. 조선의 아이들도 일본의 식민으로 세뇌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상으로도 만들어졌고 군가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부실한 병기를 만들어서 안타까운 희생을 초래해놓고 그 사실을 왜곡하여 신성시하는 모습이 소름 그 자체인데요. 이 3인방은 이후 75년간 일본 사회에서 우상화되다가 2007년 6월 13일 아사히신문에서 이 사실에 대해 정정 보도를 냅니다. 폭탄 사명사 일화는 진실이 아니다 라며 사실을 왜곡한 그들의 잘못을 꺼내 알리고 용서를 빈다고 했는데요. 오랫동안 용기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3인방의 일화가 그저 날조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의 중앙부, 해발고도 635m의 메세타 공원에 위치한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1897년 마드리드에 있었던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생들은 스카이 축구단을 창단했습니다. 이들은 일요일 아침마다 경기를 펼쳤는데 처음에는 마치 한국의 조기 축구단 같았죠. 그리고 1902년 3월 6일 후안 파드로스를 구단의 대장으로 마드리드 축구단이 공식적으로 창립됐고, 창단된 지 3년 만인 1905년 마드리드 축구단은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코파델 레이 결승전에서 승리를 쟁취해 첫 우승컵을 손에 쥐었습니다. 눈부신 활약에 결국 마드리드 축구단은 1909년 1월 4일 스페인 왕립축구협회의 원년 합류 구단으로 등록됐고, 알폰소 13세가 왕립의 명칭을 구단에 하사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라는 이름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레알이라는 단어는 스페인어로 왕립을 의미하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이후 레알 마드리드는 프란치스코 부요, 첸도, 우고 산체스 등 당시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하며 수차례 유러피안컵을 차지했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밝혀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레알 마드리드, 경기장 티켓, 선수들의 번호와 이름이 새겨진 축구 유니폼, 축구공 등 여러 굿즈 판매를 통해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던 레알 마드리드지만 2000년 당시 2,7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350억 원이 넘는 빚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레알 마드리드는 지단, 호나우두, 피구, 카를로스, 라울, 데이비드 베컴, 카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등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계속해서 영입했고, 그 결과 라리가 34회 최다 우승, 코파델레이 19회, 수페르코바 대 에스파냐 11회, UEFA 챔피언스 리그 최다 우승, 피파 클럽 월드컵 4회 최다 우승 등 세계 최고의 구단임을 입증했습니다. 지난해 레알 마드리드 구단이 벌어들인 수익은 7억 5,73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인데요. 이렇게 세계 최강의 선수들을 영입해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한국의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페인 신문 QSMS는 레알 마드리드가 아시아를 바라보고 있다. 페레즈 레알 마드리드 구단 회장에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 페레즈 회장은 오랫동안 손흥민을 지켜봤다. 손흥민은 역사상 최고의 아시아 선수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받기도 했다 보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구단의 회장은 폴로렌티노 페레즈로 스페인 1위 건설사 ACS의 CEO이기도 합니다. 축구인 선수 출신 구단 회장이 아닌 철저하게 사업가인 것이죠. 그의 사업성은 레알 마드리드 구단에서도 빛을 발휘했는데요. 그의 사업 마인드는 이렇습니다. 현재 가장 비싼 선수가 실제로는 가장 싼 선수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만 최고의 가격으로 영입해 레알 마드리드라는 클럽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각종 사업을 벌여 이윤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즉 축구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하기 위해서는 실력만 세계 최고였어도 안되고, 그렇다고 인기만 많아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계 축구 팬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지닌 동시에 실력도 세계 최고여야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레알 마드리드의 구단 운영 방식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상 수익성이 상상을 초월하며 글로벌 사업가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클럽의 운영 사례를 교재에 포함시켜 하버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도 규모를 키워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이론인데, 아마존, 쿠팡, 우버 등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만 영입하는 레알 마드리드의 손흥민 영입 추진 보도에
너무나도 배가 아픈 일본 언론들은 레알 마드리드 손흥민 영입설은 헛소문일 뿐이다, 한국인들의 희망사항이다 라는 식으로 한국인 팬들을 자극하는 보도를 냈는데, 이러한 일본 언론들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몰은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을 7,100만 파운드에 영입하기 위해 입찰 경쟁에 돌입했다 라는 제목과 함께 레알 마드리드가 토트넘 호스퍼의 공격수 손흥민에게 7,100만 파운드, 하나로 1,023억 원을 제안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보도했고, CNN은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놀라운 골들로 토트넘을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손흥민 덕분에 토트넘은 현재 리버풀을 제치고 2020-2021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손흥민과 케인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치명적인 듀오다 라고 극찬하며 첼시,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세계 최고의 구단들이 이 둘을 영입할 가능성에 대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을 빼앗길까 겁이 난 토트넘 호스퍼는 부랴부랴 손흥민에게 파격적인 재계약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풋볼 인사이더는 손흥민이 2억 9천만 원의 주급과 함께 성과급을 포함한 재계약 조건을 제시받았다. 5년 동안 750억 원의 연봉 조건은 2023년 6월 계약이 끝나는 손흥민의 현재 연봉의 2배에 달한다. 성과급을 합치면 총 865억 원에 이른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며 손흥민은 단숨에 해리케인을 제치고 팀 내 최고 연봉 선수로 올라선다 보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1023억 원으로 토트넘 호스퍼보다 손흥민에 무려 158억 원을 더 주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에 남을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현재 토트넘 호스퍼에서 손흥민이 해리케인과 이미 세계 최강 조합을 구축하며 완벽하게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금액적인 측면도 그렇게 매력적이라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 축구의 한 에이전트는 프리미어리그는 매달 주급을 모아 한 번의 월급 형태로 선수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세금은 약 40%를 뗀다. 손흥민 선수는 매달 세금을 떼고 순수하게 월급 6억 원을 받을 것이다 전했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의 세후 연봉은 현재 토트넘에서 72억 원이고 2023년부터는 140억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스페인 정부는 프리메라리그에서 뛰는 자국 선수의 52%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외국인 선수는 수입의 46%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즉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의 토트넘 호스퍼보다 158억 원을 더 지급해도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되죠. 이렇게 높은 세율 때문에 스페인에서 탈세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리오넬 메시는 59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징역 21개월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7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던 때 광고 수익 185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스페인 검찰에 기소된 바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의 잔류를 택하든 레알 마드리드 행을 택하든 2023년부터 세후 연봉 140억 원 이상을 받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자신의 우상이라 직접 밝혔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까지 뛰어넘으며 월드클래스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손부 삼천지교, 손흥민의 뒤에서 그를 총감독한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은 역사상 최고의 축구선수를 만들어내며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스포츠 네트워크 SB네이션의 토트넘 커뮤니티에서는 토트넘이 손흥민 아버지를 코치로 영입해야 한다 라는 칼럼까지 게재됐습니다. 칼럼 게시자는 손흥정은 손흥민을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축구를 가르쳤다. 그가 운영하는 수원 축구 아카데미에서는 선수가 10대 중후반이 될 때까지 슈팅보다는 기술과 피트니스 훈련에 집중한다. 유소년팀 지도자가 필요하다면 토트넘 구단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토트넘의 스타를 키운 손흥정 씨를 영입하라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